안녕하세요. 서초동 사이다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정인이 사건의 공판이 있었는데요. 정인이를 양 부모가 어떤 식으로 학대했는지 그 영상을 이제 재생 청취를 한 건데, 보면은 그 정인이의 목을 조르듯이 막 들어 올리고 그다음에 머리채를 잡고 학대하는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재판에 가셨던 분들은 진짜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서초동 사이다 PD님이 저한테 만약 변호사님이 정인이 사건 의뢰를 받았으면 이거 사건 하시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오늘은 제가 정인이 사건 변호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좀 말씀드릴까 해요. 먼저 이 사건은 너무 잔인해요. 제가 냉정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정인이 사건은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정인이가 사망 당시에 몸을 보면 몸 여기저기가 골절돼 있고 배는 피로 가득 차 있고 심지어 췌장이 절단됐다는 거거든요. 제가 형사사건 변호 많이 하는데 보면은 다 큰 성인들이 서로 완전 적개심을 가지고 맞붙어서 싸울 때 막 뼈가 부서지고 그 다음에 피가 차고 이러는 건데 췌장이 절단되고 이런 거는 진짜 막 운동선수가 누구를 폭행해도 그런 일이 안 생기거든요. 아니 어떻게 했으면 아이가 이렇게 되나, 막 화가 나고 눈물이 나는 거야 진짜. 만약 제가 한다고 해도 다른 동료 변호사들이 반대를 할 거예요.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 이런 사건은 저희 법인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이 사건 못 맡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제가 사건을 맡으려면 그 의뢰인이 하는 말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있었던 모든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 줘야 되고요. 변호인은 의뢰인의 그 말을 전적으로 신뢰해야지 그 사건을 맡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정인이 양모가 법정에서 하고 있다는 그 말들이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돼요. 정인이 양모가 했다는 말을 보면요, 처음에는 정인이가 첫째랑 소파에서 놀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자기가 아이를 들다가 떨어뜨려서 의자에 배를 부딪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공판 전에는 배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고 입장을 번복했어요. 이렇게 피고인이 재판을 받으면서 진술을 번복하잖아요. 그럼 변호사는 스텝이 완전 꼬여버려요. 변호하기가 진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호사는 의뢰인 말을 믿고 그에 따른 변론 전략을 다 짰는데 재판하면서 그게 아닌 게 드러나 버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최선의 판결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인이 사건을 맡고 있는 이 변호사가 했다는 인터뷰 내용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양모가 이제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 조건으로 변호를 맡았는데 자꾸 양모가 자신의 행위를 축소한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힘들다, 사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뢰인의 말을 그대로 법원에 가서 내가 해줘야 되니까. 제가 스스로 납득이 안 되고 내 스스로 설득이 안 되면 법정에 가서 변호를 못 한다는 거죠. 예전에 박유천 마약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 보면은 최초에 박유천이 막 기자회견 했었어요. 자기 마약한 적 없다. 근데 나중에 결국 마약한 게 막 다 증거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박유천에 대한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이 결국 사임했어요. 의뢰인이었던 박유천이 변호사를 속인 게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변호를 할 수 없었던 거죠. 새로운 사건을 선임하는 계약서를 써요. 우리가 신건이라고 하는데, 신건을 이렇게 수임하게 되면은 무조건 다 수임 계약서 쓰고 그 수임 계약서를 보관해야 되거든요. 변호사들은. 계약 해지 조항이 있어요. 의뢰인이 이 수임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위임 사무의 내용에 관해서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변호사는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제가 이런 말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면 흉악범들은 변호도 받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건 아니죠. 12조에 보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N번방 사건의 조주빈이나 웰컴 투 비디오의 손정우 같은 경우도 사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어요. 자, 만약 저 같은 사선 변호인들이 다 변호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국선 변호인을 붙여줘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는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어서 사선 변호사 선임하지 못한 사람, 그게 뭐 경제적인 이유든 아니면은 뭐 거절을 당했든 간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해줘요. 최근에 가장 끔찍한 그런 범죄자들, 뭐 조두순이나 어금니 아빠 이영학 같은 경우는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재판을 받았던 거예요. 아무리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변호인 없이 혼자 법정에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벌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만큼만 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흉악범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욕 많이 먹거든요. 뭐 정인이 사건 변호사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야 공범 아니냐 이거 사실상 이제 막 이렇게까지 욕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니다. 변호사라는 거는 그 악인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변호사법에 변호사의 품위의지 의무 조항이 있어요. 변호사법 24조인데 거기에 보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시 말해서 변호사는 법정에 가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징계받아요. 변호사가 하는 역할은 진짜 있었던 일, 실체적 진실이라고 해요. 그 진실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도와주는 사람인 거죠. 정인이 사건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피고인들이 변호인의 조언을 좀 받아서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사실대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정인이 재판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된 결론에 이르길, 그래서 그들이 저지른 죄값에 합당한 결론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에요. 오늘 제가 정인이 사건을 맡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변호사로서의 저의 어떤 소신이나 가치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저도 범죄인들을 이제 변호를 많이 하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 피해자들의 어떤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던 적은 없는지 그 부분도 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최근 가장 많이 보도되고 있는 뉴스들이 아동 학대 사건들이에요. 특히 구미 3세 아동 사망 사건이나 또 양천구 입양아 사망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정인이 사건으로 알고 있고, 이 사건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 피해 아동의 이름이나 얼굴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 문제 제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의 얼굴과 실명까지도 알게 되었을까? 최근 가장 많은 보도가 쏟아졌던 구미 3세 아동 사망 사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에 이런 보도 행태를 보면 각종 언론사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의 얼굴을 다 공개하기 시작해요. 그 아이의 신상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 사라진 또 다른 아이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구미 3세 아동 사망 사건에서 이 사망한 아이의 신상을 공개한 것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일까? 사라진 아이의 제보를 받는 것과 이미 죽은 아이의 얼굴을 공개하는 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이의 얼굴이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기사에 보다 자극적으로 보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의 조회수나 영상의 클릭수를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목숨을 잃은 아이에 대한 배려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게 어떤 신상정보 공개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봐요. 이건 피해자의 정보를 유출한 걸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 아동의 얼굴이나 사진을 보도하는 거는 아동학대 처벌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도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아요. 법에서는 엄연히 금지하고 있고 처벌 조항도 있는데 누가 처벌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있으나 마나 조항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변호사님, 왜 조수빈이나 김성수 같은 강력범죄자들은 얼굴이 공개가 됐는데 구미 사건이나 이런 아동학대 가해자 얼굴은 공개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인데, 이제 제도는 좀 구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조주빈 같은 이런 흉악범들은 이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아예 해버린 거고, 지금 아동학대 사건의 이 피해 아동 같은 경우는 공개위원회에서 얼굴 공개 결정을 당연히 안 하죠. 피해자니까. 그런데 언론에서 먼저 그냥 아이의 얼굴이나 이름을 유출시키는 식으로 공개가 돼버리는 거고, 그 와중에 제일 나쁜 아동학대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아동학대가 아니라 살인죄거든요. 이렇게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얼마든지 공개할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왜 안 하는지 좀 의문이에요. 이 사건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칠곡 계모 사건,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 평택 아동학대 사망 사건,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건에 피해 아동의 실명을 붙이고요, 아이의 얼굴을 다 공개해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생존해 있는 미성년자의 얼굴을 방송에서 절대 못 쓰거든요, 함부로. 그런데 지금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쓰고 있단 말이에요. 공통점은 가해자가 바로 부모인 경우, 이 아동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보통은 부모가 이제 책임을 묻는데 그 책임을 물어줄 부모가 없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는 이제 이 아이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한 아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보를 좀 유출하고 이래도 괜찮다, 이러한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결국은 아동학대로 사망한 그 아이를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보면 한국기자협회 보도준칙도 있어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피해 상황과 관련된 사진과 영상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2018년도에 만든 아동학대 사건 보도 권고 기준 보면 피해 아동 신상 공개 금지,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도 구체적 장면 노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라는 권고도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언론이 안 지키고 있잖아요. 누구보다 언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론이 피해 아동의 인권을 좀 지켜주고 적어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느껴요. 방송을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이 사건을 이제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런 아동학대 사건의 본질적인 이슈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그냥 궁금해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해설들을 하고 이런 일이 많이 반복됐거든요, 최근에. 참 마음이 무거운데 저는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극적인 보도에 가려져 버린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의 인권 보호, 이거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관심을 얻어야 사건이 해결될 수 있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구미 3세 아동 사망 사건 재판이 시작됐어요.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 친모인 석 씨가 뭐 아이를 어떤 식으로 바꿔치기 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 아동은 어떻게 사망하게 되었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이 가해자들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사라진 아이는 어디에 있는지, 범죄와 직접 관련된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피해 아동의 권리를 또다시 침해하는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해봤는데요. 결국 필요한 거는 그런 보도와 관련해서 그 아이의 권리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도를 바꾸고 그 제도가 현실에서 잘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만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아이를 그나마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사이다 한마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자.